12월. 왜 하필 12월일까?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이 계절이 내 마음과 닮아있는 건 우연이 아닐 터였다. 차가운 바람이 고급 아파트 단지 사이로 칼날처럼 날카롭게 파고들며 마치 내 가슴을 도려내는 듯했다. 발걸음마다 무거워지는 건 단순히 몸의 아픔 때문만이 아니었다. 집으로 향하는 길, 그 길 끝에 기다리고 있을 또 다른 폭풍 같은 밤이 두려웠다. 볼에 베인 멍이 욱신거린다. 파운데이션으로 가려봤지만 소용없었다. 거울 속의 내 모습은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졌을까? 10살 현수의 작은 손이 내 손을 꼭 잡고 있다. 이 아이는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엄마가 맞고 들어오는 모습을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는 것 같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아파트 현관을 지나며 고개를 더욱 숙였다. 누군가 보고 있을까봐, 수근거릴까봐. 결혼 15년째 이런 모습을 보이며 사는 것이 부끄러웠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벅찼다. 또 상처가 생기셨군요. 순간 발걸음이 멈췄다. 경비실에서 흘러나온 목소리였는데 그 음성에는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었다. 동정도 아니고 호기심도 아니고 마치 내 아픔을 정말로 이해하고 있는 듯한 그런 따뜻함이었다. 고개를 들어보니 60대 정도로 보이는 경비원이 경비실 문가에 서 있었다. 건장한 체격이지만 눈빛만큼은 한없이 부드러웠다.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다. 목구멍이 메어오는 것 같았다. 현수의 손을 더욱 꽁꽁 쥐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강한 여자인 척, 괜찮은 척 해왔는데, 하지만 그의 눈빛 앞에서는 모든 가면이 벗겨지는 것 같았다. 경비실로 오세요. 약이라도 발라드릴게요. 평소 같으면 당연히 사양했을 것이다. 괜찮다며 억지 미소를 짓고 지나쳤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왜일까?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꼈기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정말로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일까? 더 이상 혼자서는 버틸 수 없을 것 같았다. 망설임. 그 짧은 순간 동안 수많은 생각이 스쳐갔다. 남편이 알면 어떻게 될까? 또 맞을까? 현수는 괜찮을까? 하지만 결국 나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무엇보다 현수에게 엄마가 아픈 모습을 더 이상 보이고 싶지 않았다. 경비실로 향하는 몇 걸음이 이렇게 긴 여행처럼 느껴질 줄이야. 마치 어둠에서 빛으로, 차가움에서 따뜻함으로 걸어가는 것 같았다. 현수야, 여기 앉아서 만화책 보고 있어. 경비원이 내 아이에게 건네는 말투가 그렇게 자연스러울 수가 없었다.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처럼. 현수도 신기하게 경계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은 정말 순수해서 진심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본능적으로 구분하는 것 같다. 따뜻한 경비실 안. 얼마 만에 느껴보는 온기인가? 히터에서 나오는 물리적인 따뜻함만이 아니었다. 이 공간 자체가, 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분위기가 따뜻했다. 경비원은 조심스럽게 응급처치함에서 상처 연고를 꺼냈다. 조금 아플 수도 있어요. 그의 손이 내 볼에 닿았을 때 오랜만이었다. 이렇게 부드러운 손길을 받아본 게 거친 손이었지만 놀라울 정도로 섬세하고 조심스러웠다. 마치 깨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언제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다뤄준 사람이 있었나? 눈물이 왜 이렇게 자꾸만 쏟아지려 할까? 작은 친절에도 이렇게 감동하게 된 내가 서글펐다.
하지만 동시에 고마웠다. 세상에는 아직도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나 같은 사람에게도 따뜻함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이름이 뭐예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다. 이름. 내 이름. 언제부터 내 이름으로 불린 적이 있었던가? 남편에게는 그냥 야, 아이에게는 엄마, 다른 사람들에게는 현수 엄마 아니면 903호 부인. 나 자신으로서 존재했던 게 언제였을까? 그냥 903호라고 불러주세요. 나도 모르게 나온 대답이었다. 내 이름을 말하기가 두려웠다. 진짜 나를 드러내는 게 무서웠다. 하지만 그는 내 답을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냥 경비원이라고 불러주세요. 그의 대답에서 뭔가 비슷한 상처를 느꼈다. 이 사람도 나처럼 자신을 숨기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나처럼 상처받은 사람일까? 서로의 진짜 이름을 묻지 않기로 하는 이 암묵적 약속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더 편안했다. 처음이었다. 누군가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같다고 느낀 게 판단하지 않고 캐묻지 않고 그저 내가 아픈 것을 알아주고 위로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게 신기했다. 경비실을 나서며 현수가 내 손을 잡았다. 아이의 손이 전보다 따뜻하게 느껴졌다. 아니, 내 마음이 조금 따뜻해진 걸까? 여전히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무겁고 두려웠지만 적어도 오늘 하나는 알았다. 이 세상에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남편의 또 다른 폭언을 들으면서도 경비원의 따뜻한 손길이 계속 생각났다. 볼에 바른 연고가 스멀스멀 아픔을 달래주는 것처럼 그의 친절함이 내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어루만져주는 것 같았다. 아, 내일도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기대를 품는 것조차 사치스러웠지만 오랜만에 내일이 조금이라도 기다려지는 밤이었다. 며칠이 지났을까? 아니, 정확히는 사흘하고도 반나절이 지났다. 경비원을 다시 만난 이후로 나는 시간을 이상하게 세고 있었다. 마치 그 순간이 내 인생을 둘로 나눈 분기점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 전에 나와 그 후에 나는 뭔가 달랐다. 미세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 현수가 학교에 간 오후 시간. 이 적막한 시간이 전에는 그저 고통스럽기만 했는데 이제는 다른 의미가 되었다. 혼자만의 시간이 두렵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기대가 되었다. 경비실로 발걸음을 옮길 핑계를 찾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처음에는 우편물 때문이었다. 혹시 우편물 왔나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경비실 앞을 지나쳤다. 그 다음에는 택배. 그 다음에는 사실 이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냥 그를 보고 싶었다. 그의 따뜻한 눈빛을, 내게 건네는 조심스러운 미소를 다시 보고 싶었다. 언제부터였을까? 그가 먼저 차를 권하기 시작한 건 처음에는 사양했다. 폐가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내 마음이 들킬 것 같아서. 하지만 그의 제안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다. 진심이었다. 그 진심 앞에서 나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경비실의 작은 테이블. 초라한 플라스틱 의자. 하지만 이상했다. 집의 값비싼 소파보다, 고급 레스토랑의 화려한 의자보다 이곳이 더 편안했다. 여기서는 내가 나다울 수 있었다.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었다. 차 맛은 어땠을까? 사실 기억나지 않는다. 중요한 건 차가 아니었으니까. 중요한 건 그 시간,
그 공간, 그리고 그 사람이었다. 평소 말수가 적은 나였는데 그의 앞에서는 신기하게도 말문이 열렸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이야기들, 날씨, 아이 얘기, 동네 소식들. 하지만 점점 더 깊은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내가 언제부터 이런 마음의 문을 열었던가? 언제부터 누군가에게 내 속마음을 털어놓았던가? 남편이 의처증이 심해서 조금이라도 늦으면 어디 갔는지 캐묻고 핸드폰도 매번 검사해요. 이 말이 내 입에서 나올 때까지도 나는 믿을 수 없었다. 결혼 후 15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였다. 부모님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이야기.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그리고 무엇보다 혹시라도 내 잘못이라고 생각할까봐. 말하면서도 가슴이 답답했다. 그 모든 순간들이 되살아났다. 마트에서 5분만 늦어도 추궁받던 일들, 친구와 커피 한 잔 마시고 온 것조차 의심받던 일들, 핸드폰 속 모든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확인당하던 굴욕들. 그런 식으로 사람을 감시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903호님은 자유로울 권리가 있어요. 그의 말은 단호했지만 따뜻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다. 자유. 이 단어를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다. 자유라는 게 뭘까? 나에게 자유가 있었던 적이 언제였을까? 결혼하기 전에도 부모님의 기대와 사회의 시선에 얽매여 살았고, 결혼한 후에는 더 말할 것도 없었다. 그때 깨달았다.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남편의 행동들이 사실은 폭력이었다는 것을. 물리적 폭력만이 폭력이 아니었다.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나를 옥죄어온 모든 것들이 폭력이었다. 내가 얼마나 억압받고 살아왔는지, 얼마나 내 자신을 잃고 살아왔는지. 눈물이 또 나려고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다.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다. 분노, 해방감, 아니면 희망. 그 후로 나는 매일 오후가 되면 경비실을 찾았다. 핑계는 점점 더 궁색해졌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맞아주었다. 차 한 잔, 때로는 시원한 식혜나 군고구마. 소소한 것들이었지만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 같았다. 우리는 서로의 과거에 대해서는 깊이 묻지 않았다. 그가 어떻게 여기서 경비원 일을 하게 되었는지, 가족은 있는지 궁금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 하지만 굳이 알 필요는 없었다. 지금 이 순간에 그가, 지금 이 순간에 나와 나누는 이 따뜻함이면 충분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내 마음도 깊어갔다. 처음에는 고마움이었다. 그 다음에는 편안함이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그것은 다른 감정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설렘. 이 단어를 언제 마지막으로 써봤을까? 경비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그를 만나기 전에 거울을 한 번 더 보게 되고 그와 이야기할 거리를 미리 생각하게 되고 이 모든 게 설렘이 아니라면 뭐라고 해야 할까? 결혼한 지 15년. 이런 감정을 느껴본 게 언제였던가? 남편과의 신혼 때도 이렇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때는 의무감이 더 컸다. 사랑해야 한다는, 좋은 아내가 되어야 한다는.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는 것,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 이런 감정이 이렇게 달콤하고도 아픈 줄 몰랐다. 죄책감도 들었다. 결혼한 여자가, 아이를 둔 엄마가 이런 마음을 품는 게 옳은 일일까? 하지만 동시에 내가 아직 여자라는 걸 느꼈다.
903호 부인도 현수 엄마도 아닌 그냥 한 명의 여자로서 살아있다는 걸 느꼈다. 어느 날 오후 평소와 다름없이 경비실에 들렀을 때였다. 그가 내게 건네는 시선이 달라 보였다. 예전보다 더 부드럽고 더 따뜻하고 그리고 뭔가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 생각이 들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서웠다. 동시에 기뻤다. 이런 복잡한 감정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몰랐다. 이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그의 망설임이 내게 전해졌다. 나도 똑같은 마음이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멈출 수 없는 감정이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내가 먼저 말했다. 용기가 어디서 나온 걸까?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정직하고 싶었다. 내 마음에, 그리고 그의 마음에. 그때 그가 조심스럽게 내 손에 손을 올렸다. 따뜻했다. 그의 손이, 그의 마음이, 이 모든 순간이 따뜻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다 말없이 안았다. 경비실의 작은 공간에서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듯한 그 순간.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품이었다. 진짜로 사랑받는다는 느낌이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서로의 마음이 충분히 전해졌으니까. 이 안식 같은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지만 동시에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복잡하고 험난한 길의 시작이겠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었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세상이 조금은 다르게 보였다. 행복이라는 건 왜 이렇게 짧을까? 왜 항상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작은 행복마저 빼앗아가려 할까?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내 운명 자체가 원래 이런 걸까? 경비원과의 달콤한 시간들이 계속될 거라고 순진하게도 그렇게 믿었던 내가 바보였다. 부녀회장 김씨. 이 여자의 존재를 진작 눈치챘어야 했는데 50대 중반의 그녀는 혼자 사는 여자였다. 남편과 사별한 후 아들과도 사이가 좋지 않아 홀로 지내고 있다고 했다. 평소에도 경비원에게 유난히 관심을 보였는데 나는 그저 나이 드신 분의 외로움 정도로만 생각했다. 얼마나 순진했던가. 처음에는 미묘한 신호들이었다. 내가 경비실에서 나올 때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는 것. 하지만 나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아니, 생각하고 싶었다. 내 작은 행복을 지키고 싶어서.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그녀의 시선이 더욱 노골적으로 변하기 시작한 건 질투. 그 감정이 그녀의 얼굴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나보다 나이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그녀가 나를 질투한다는 게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여자의 직감이라는 건 거의 틀리지 않는다. 어느 날 오후 평소처럼 경비실에서 나오는데 그녀가 기다리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치 매복이라도 하고 있었다는 듯이 903호 엄마, 잠깐 나와봐. 그 목소리에 담긴 도끼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말투였지만 그 밑에 흐르는 감정은 위험했다. 내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경비원 아저씨와 무슨 사이야? 직설적이었다. 돌려 말할 생각도 없다는 듯이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이 찔렸고 그렇다고 진실을 말하자니 무서웠다. 그냥 안면이 있을 뿐이라고 둘러댔지만 김 씨의 표정은 더욱 차갑게 굳어졌다. 다 보고 있다며 결혼한 여자가 부끄럽지도 않냐며.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만약 남편한테 말하면 어떻게 될까? 애도 있는데 이혼당하면 어쩌려고? 협박이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내 가장 큰 약점을 정확히 찔렀으니까. 현수. 내 아들을 잃을 수는 없었다. 그것만큼은 절대로. 앞으로 경비원한테 접근하지 말라는 그녀의 경고를 들으며 나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내 유일한 위로, 내 유일한 행복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김 씨의 도끼 어린 질투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었다. 결혼한 여자로서, 아이를 둔 엄마로서 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날 이후의 일상은 지옥이었다. 경비실 앞을 지나가는 것조차 두려웠다. 경비원이 궁금해하는 눈빛으로 바라봐도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왜 내가 이런 선택을 해야 하는 걸까? 왜 내 행복은 항상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걸까?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김 씨가. 그녀가 직접 경비원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온 것이다. 청소부 아주머니를 통해 전해들은 이야기였는데 김 씨가 밤늦게 경비실에 가서 경비원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점점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들려왔다. 김 씨가 경비원에게 온갖 선물을 가져다 준다는 것, 밤늦게 경비실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 그리고 그에게 협박을 한다는 것, 거절하면 나와의 관계를 내 남편에게 폭로하겠다고. 경비원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생각이 들었을 때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결국 나 때문이었다. 나 때문에 그도 이런 상황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질투와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감정. 이런 복잡한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김 씨에 대한 분노, 자신에 대한 자책, 경비원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질투까지. 내가 이렇게 추악한 감정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었나 싶어 자괴감마저 들었다. 밤마다 잠들지 못했다. 상상하고 싶지 않은 장면들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다. 김 씨와 경비원이. 아니, 생각하지 말자. 하지만 생각이 멈춰지지 않았다. 내가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잃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 어느 날 견딜 수 없어서 경비실 근처를 서성거리고 있었다. 그를 보고 싶어서, 그와 눈이라도 마주치고 싶어서. 하지만 이것마저 김 씨의 눈에 띄고 말았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그녀의 목소리에서 승리의 기쁨과 잔인함이 동시에 느껴졌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내 세상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나 임신했어. 경비원 아저씨 아이야.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이럴 리가 없다. 하지만 김 씨의 표정은 진지했다. 경비원이 자기를 더 사랑한다며 나같이 맞고 사는 여자보다는 자기 같은 여자가 훨씬 매력적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거짓말. 분명히 거짓말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확신할 수 없었다. 어쩌면
어쩌면 정말일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엄습했다. 김 씨가 경비원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건 이미 확인된 사실이었으니까. 그날부터 나는 경비원과 완전히 거리를 두었다. 그가 아무리 눈빛으로 신호를 보내도 아무리 다가오려 해도 외면했다. 마음이 죽어가는 것 같았다. 매일매일이 고통이었다. 사랑이 이렇게 아픈 것이었나? 잃어버린 후에야 깨닫는 소중함이 이렇게 절망적인 것이었나?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이 감정을, 이 아픔을 어디에 둬야 하는 걸까? 파국이라는 건 예고 없이 찾아온다. 마치 지진처럼, 태풍처럼. 내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거라는 건 예상했지만 이렇게 잔혹하고 철저하게 파괴될 줄은 몰랐다. 김 씨가 결국 약속을 어겼다. 아니, 처음부터 약속 따위는 없었던 것이다. 그녀의 목적은 단순했다. 나를 완전히 파멸시키는 것. 그날 밤. 아직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온몸이 떨린다.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평소와는 달랐다. 보통은 피곤해서 말수도 적고 밥만 먹고 소파에 누워있곤 했는데 그날은 눈빛부터 다르게 번뜩이고 있었다. 문을 쾅 하고 닫는 소리부터 심상치 않았다. 현수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고 나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다.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남편의 발걸음 소리가 평소보다 무겁고 성급했다. 이 더러운 년이. 첫마디부터 폭언이었다. 아무런 예고도 설명도 없이. 나는 무슨 일인지 알 수도 없어서 당황했지만 곧 깨달았다. 김 씨가 해버린 것이다. 내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경비원 놈이랑 바람났다며? 더러운 년. 그 순간부터 지옥이 시작되었다. 남편의 손이 내 뺨을 후려쳤을 때 그 충격은 단순히 물리적인 아픔만이 아니었다. 내 인격 전체가,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었다. 뺨이 얼얼했지만 마음의 상처가 훨씬 더 깊었다. 현수가 울부짖으며 말렸다. 10살 아이가 어른들 사이에 끼어들어 엄마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괴로웠다. 내 아이가 이런 장면을 봐야 한다는 것이, 이런 상황에 노출되어야 한다는 것이 죽을 만큼 미안하고 아팠다. 엄마 아빠 그만해요. 현수의 절규가 귓가에서 맴돌았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았다. 아니, 더욱 격렬해졌다. 질투와 분노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는 더 이상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다. 괴물이 되어 있었다. 주먹이 내 배에, 등에, 어깨에 떨어졌다. 하나하나가 둔기로 맞는 것 같았다. 숨이 막혔다. 호흡이 가빠졌다. 하지만 가장 아픈 건 이 모든 폭력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남편의 권리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었다. 갈비뼈 쪽이 특히 아팠다. 아마 금이 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수도 없었다. 이 상처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남편이 때려서 다쳤다고? 그럴 수는 없었다. 지옥 같은 밤이 끝나고 나서 거울 속의 내 모습은 참혹했다. 얼굴은 부어올랐고 팔과 다리에는 크고 작은 멍자국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 하지만 가장 깊은 상처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다. 내 마음에, 내 자존감에, 내 존재감에. 다음 날부터 남편은 경비원에게 본격적인 괴롭힘을 시작했다. 903호 남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온갖 갑질을 했다. 경비실에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사소한 일로 트집을 잡고 심지어는 관리사무소에 허위 신고까지 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경비원의 모습이 점점 초라해져 갔다. 당당하고 따뜻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위축된 모습이었다. 내 잘못이었다. 모든 게 내 잘못이었다. 내가 그에게 접근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더라면, 그는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견딜 수가 없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오후, 남편이 출근하고 현수가 학교에 간 사이, 나는 경비실로 달려갔다. 그의 품에서 울고 싶었다. 위로받고 싶었다. 이 모든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 하지만 이것조차 김 씨의 눈에 띄었다. 그녀는 매일매일 눈으로 나를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직도 그러고 다녀? 그때의 김 씨 얼굴에는 악마 같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승리의 쾌감에 취한 표정이었다. 나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에 대한 만족감이 역력했다. 끝이라는 건 때로는 시작이기도 하다는 걸 그때는 몰랐다. 남편이 이혼을 통보했을 때 나는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그것은 진짜 내 인생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물론 그 순간에는 그런 깨달음 따위는 없었다. 오직 공포와 절망만이 있었을 뿐이었다. 남편이 이혼을 통보했을 때의 그 잔혹한 말들. 나 같은 년과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아이는 자기가 키우겠다고. 그 순간 정말로 심장이 멈출 것 같았다. 현수를 나에게서 빼앗겠다는 것. 내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를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는가? 아니라고. 절대 안 된다고 울부짖었지만 남편은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다.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했다. 나에게 유리한 증거는 하나도 없다고 했다. 오히려 내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들만 수두룩하다고. 김 씨가 증인으로 나설 거라고 했다. 그 말을 들으며 무릎이 꺾였다. 정말로 물리적으로 무릎이 꺾여서 바닥에 주저앉았다. 김 씨가 그 여자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처음부터 이것이 목적이었던 것이다. 나를 완전히 파멸시키는 것.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현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변호사를 찾았다. 빚을 내서라도, 친정에서 돈을 빌려서라도 어떻게든 해야 했다. 법정에서의 시간들은 지옥 그 자체였다. 내 사생활이 낱낱이 파헤쳐지고 내 인격이 바닥에 떨어졌다. 김 씨는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 내가 경비원과 어떤 일들을 했는지, 상상으로 지어낸 더러운 이야기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했다. 그 순간순간이 죽고 싶을 만큼 치욕스러웠다. 하지만 견뎠다. 현수를 위해서,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치욕도 감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판사는 현실을 보았다. 남편의 가정폭력 전력들, 현수가 나를 더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들. 결국 양육권은 내게 주어졌다. 그 순간 정말로 다시 숨을 쉴 수 있었다. 하지만 남편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법정에서 나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후회하게 해주겠다고, 지켜보고 있겠다고. 그 위협적인 목소리와 표정이 아직도 생생하다. 이혼이 확정되고 난 후, 나와 현수는 친정으로 돌아왔다. 시골의 작은 집이었지만 적어도 안전했다. 폭력은 없었다. 부모님은 아무 말 없이 우리를 받아주셨다.
그 무언의 포용이 얼마나 고마웠던지. 현수가 경비원 아저씨는 언제 오냐고 물었을 때 가슴이 미어졌다. 아이는 아직도 그 따뜻했던 시간들을, 함께 만화책을 보던 그 순간들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다시는 볼 수 없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대답할 수 없어서 그냥 현수를 꼭 안았다. 내 품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달래면서 나도 함께 울었다. 조용히, 아이가 모르게. 하지만 마음은 찢어져 나가는 것 같았다. 밤이 되면 더욱 견디기 어려웠다. 경비원이 그리웠다. 그의 따뜻한 목소리가, 다정한 눈빛이, 부드러운 손길이, 모든 것이 그리웠다. 처음으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었던 그 사람이 그리웠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다. 내 인생에서 사랑이라는 건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현수와 나, 둘만 살아가야 하는 거라고 체념했다. 친정에서의 하루하루는 평온했지만 공허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현수 등교시키고, 집안일 돕고, 저녁에 현수 공부 봐주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나는 점점 무뎌져 갔다. 감정이 마비되어 가는 것 같았다. 부모님은 재혼하라고 하셨다. 아직 젊으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새 출발하라고.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한번 사랑해봤으니까.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아버렸으니까. 그런 사랑 아니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현수는 새 환경에 적응해가는 것 같았다. 시골 학교에서 친구들도 사귀고 할아버지 할머니와의 시간도 즐기고 다행이었다. 적어도 아이만큼은 상처받지 않고 자랄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느 날 저녁, 현수가 우리는 이제 행복하냐고 물었다.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행복한가? 평온하고 안전하긴 하지만 정말 그렇게 불릴 수 있을까? 많이 행복하다고 거짓말로 대답했다. 아이를 위한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언젠가는 정말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싶었다. 현수와 함께라면 언젠가는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과거와는 완전히 단절된 오직 현수와 나만의 삶이 외롭고 때로는 공허했지만 그래도 자유로웠다. 누구에게도 맞지 않고 누구에게도 감시받지 않는 자유를.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그 사람이 있었다. 경비원이 있었다. 그 따뜻했던 겨울 오후들이, 처음으로 사랑받았던 그 순간들이 지울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이것이 내 사랑의 끝이라고 생각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사랑할 일도 사랑받을 일도 없을 거라고. 그렇게 믿었다. 기적이라는 건 정말 존재하는 걸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그 무언가를. 일주일. 겨우 일주일이 지났을 뿐인데 내 세상이 또다시 뒤바뀌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다시 세워지는 방향으로. 어느 날 오후, 친정 대문 앞에서 벌어진 일은 아직도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된다. 현수는 학교에 가고 나는 평소처럼 어머니와 함께 마당의 배추를 다듬고 있었다. 평온한 일상이었다. 너무나 평범해서 지루하기까지 한 그런 오후였다.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 시골 마을에는 택배나 우편 배달부 말고는 거의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다.
혹시 전 남편이 찾아온 건 아닐까? 순간 온몸이 굳어졌다. 그 사람이 여기까지 쫓아올 리는 없겠지만 막연한 불안감이 엄습했다. 하지만 문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믿을 수 없었다. 903호님이라고 부르는 그 친숙한 목소리. 그럴 리가 없다.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하지만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설마 정말일까? 문을 열었을 때 내 눈앞에 선 사람을 보고 기절할 뻔했다. 경비원이었다. 분명히 경비원이었다. 하지만 뭔가 완전히 달랐다. 평소에 입던 경비원 유니폼 대신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뒤에는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서 있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차가. 이게 무슨 일이지? 머릿속이 하얘졌다. 현실감이 사라졌다.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 같은 사람이 맞나? 정말 내가 사랑했던 그 경비원이 맞나? 그가 건넨 명함을 받아들었을 때 정말로 현실인지 의심스러웠다. XX그룹 회장. 그 유명한 재벌 기업의 회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나 봤던 그 이름이 내 손안의 명함에 적혀 있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믿을 수가 없었다. 내가 사랑했던 경비원이 재벌 회장이라니. 이런 일이 현실에서 벌어질 수 있는 건가? 마치 신데렐라 이야기를 거꾸로 한 것 같았다. 아들들과의 재산 싸움 때문에 집을 나와 숨어 지내고 있었다는 그의 설명을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 하필 경비원 일을? 왜 그런 고생을? 하지만 곧 이해했다. 진짜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였다고. 가식 없는 순수한 관계를 원해서였다고. 그렇다면 나를 사랑해준 것도 진심이었던 걸까? 나 같은 평범한 여자를, 상처받은 여자를 정말로 사랑해준 걸까? 가슴이 두근거렸다. 희망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다. 김 씨의 거짓말에 대한 진실도 그제야 알게 되었다. 임신한 게 아니었다는 것, 그냥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한 악질적인 거짓말이었다는 것, 그때의 절망과 배신감이 얼마나 무의미했던 건지.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다. 그가 김 씨와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에 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건 당신 전 남편이에요.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을 때 온몸이 오싹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따뜻하고 부드럽던 그 사람이 이렇게 차갑고 무서운 표정도 지을 수 있다니. 하지만 동시에 나를 지키려는 마음이 느껴져서 가슴이 뜨거워졌다. 전 남편에게 무슨 일을 할 거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묻지 않았다. 알고 싶지 않았다. 무엇을 하든 그것은 그의 몫이었다. 나는 그저 그의 마음이 고마웠다. 누군가 나를 위해 분노해준다는 것이, 나를 지키려고 한다는 것이. 그가 내 손에 열쇠 2개를 쥐어주었다. 새집과 자동차 키였다. 너무 큰 선물이라며 사양하려 했지만 그는 단호했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준 첫 번째 여자라고. 이 정도는 당연한 거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첫 번째 여자. 재벌 회장인 그에게 내가 첫 번째 여자라니. 믿기 어려웠지만 그의 눈빛은 거짓말하고 있지 않았다. 진심이었다.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때 깨달았다.
신분이나 재산 따위는 정말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경비원이든 재벌 회장이든 나를 사랑해주는 그 마음만이 중요하다는 것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따뜻함이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다. 너무나 다른 세계의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내가 그런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어울릴 수 있을까? 온갖 복잡한 감정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켰다. 그래도 기뻤다. 그가 다시 내 앞에 나타났다는 것이, 나를 잊지 않고 찾아왔다는 것이,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던 내 사랑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다. 현실이 꿈처럼, 꿈이 현실처럼 모든 게 뒤바뀐 하루였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내 마음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는 것, 정말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정이, 정말 그런 게 있을까? 아니면 단지 힘있는 자의 편의일 뿐일까? 며칠 후 뉴스에서 흘러나온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전 남편이 산속에서 실종되었다는 충격적인 뉴스였다.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놀라움보다는 묘한 예감이 들었다. 경비원이 내게 했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전 남편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던 그 차가운 눈빛이. 설마 정말로?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다. 등산을 갔다가 길을 잃었다고 추정된다는 것,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것.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다른 시나리오들이 그려지고 있었다. 우연일 리 없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전 남편은 산속 어딘가에서 발견되었다고 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상당한 충격을 받은 상태였다고. 물리적 상처보다는 정신적 충격이 더 컸다는 소식이었다. 무슨 일을 겪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경비원이 내게 담담하게 털어놓았을 때 온몸이 떨렸다. 자신이 한 일이라고, 폭력을 행사한 대가를 치르게 했다고. 죽이지는 않았지만 다시는 여자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그 평온한 목소리 속에 담긴 무서운 힘을 느꼈다. 두려웠다. 솔직히 말하자면 두려웠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하지만 동시에 시원함도 느꼈다. 부인할 수 없는 시원함이었다. 그동안 당했던 모든 폭력에 대한 응징이었으니까. 15년간 나를 억압하고 때리고 괴롭혔던 그 사람이 마침내 대가를 치렀다. 내가 직접 할 수 없었던 일을 누군가 대신 해준 것이다. 이런 마음을 품는 내가 나쁜 사람인 걸까?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다.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다. 안도감과 죄책감, 고마움과 두려움. 하지만 그 무엇보다 강했던 건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줄 수 있다는 것, 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손을 더럽힐 수 있다는 것. 이제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보세요. 이런 큰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내가 그에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가난한 이혼 여인 내가 재벌 회장인 그에게 그런 내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 그는 말했다. 돈이나 지위 때문에 접근하는 여자들은 많았지만 나처럼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해준 사람은 없었다고. 경비원으로 만났을 때의 그 순수한 마음이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신분을 숨기고 만났던 그때 우리는 정말 순수했다. 아무런 조건도
계산도 없이 그저 서로의 마음만 바라보았다. 그 시절의 우리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 남편의 일로 인한 충격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가라앉았다. 그 사람이 다시는 나를 괴롭히지 못할 거라는 안도감이 더 컸다. 무엇보다 현수가 아버지의 폭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다는 것이 가장 큰 위안이었다. 새로운 시작.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다.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뒤로하고 진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것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이 모든 것이 너무 꿈 같아서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을 볼 때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응징과 구원. 내 인생에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다. 나를 괴롭혔던 사람은 벌을 받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구원해 주었다. 이런 일이 정말 현실에서 벌어질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내 마음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오랫동안 죽어있던 내 감정들이, 내 꿈들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았다. 행복의 모양은 어떤 모습일까? 새 집에서의 첫 아침,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나는 그런 생각을 했다. 이 새벽의 고요. 이것이 정말 내 삶인가? 꿈에서나 그렸던 그런 삶을 정말로 살게 된 건가? 새 집은 꿈만 같았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 넓은 거실, 현수의 방까지. 그동안 상상해본 적 없던 공간들이었다. 무엇보다 여기에는 폭력이 없었다. 고함 소리도 무서운 분위기도 없었다. 그저 평온함만이 흘렀다. 현수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띄었다. 새 학교에 적응하는 것도 빨랐지만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다. 예전처럼 눈치를 보지 않았다. 아빠가 화낼까봐 조심스럽게 행동하던 그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다. 아이가 친구들과 웃으며 뛰어노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런 소소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새삼 깨달았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억압된 삶을 살았는지도. 경비원은 아니, 이제는 그를 진짜 이름으로 불러야 했지만 여전히 나에게는 경비원이었다. 그 따뜻했던 겨울 오후의 경비원으로 기억하고 싶었다.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그가 바뀌는 건 아니었으니까. 매일 저녁, 그는 우리를 찾아왔다. 아무리 회사 일이 바빠도, 아무리 중요한 미팅이 있어도 빼먹지 않고 우리 집에 왔다. 현수의 숙제를 봐주고 나와 함께 저녁을 먹고 때로는 그냥 조용히 앉아서 대화를 나누었다. 그런 시간들이 정말 소중했다. 거창한 데이트나 화려한 선물보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훨씬 더 의미 있었다. 가족이 되어간다는 느낌이었다. 서로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느낌. 하지만 가끔은 부담스럽기도 했다. 그의 진짜 신분을 생각하면 내가 과연 그런 사람과 어울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곤 했다. 재벌 회장의 연인이라니 상상해본 적도 없는 역할이었다. 그런 내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 그는 항상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거만하거나 권위적인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여전히 경비실에서 만났던 그 따뜻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점점 마음이 편해졌다.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건 몇 달 후였다. 결혼은 안 할 거예요. 한 번 실패해서. 그리고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함께 지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내가 먼저 말했을 때 그의 반응이 궁금했다. 실망할까? 화를 낼까? 하지만 그는 내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괜찮습니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걸로 된 거예요. 그의 대답에서 나는 진짜 사랑을 보았다. 소유하려 하지 않는 사랑,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랑. 그런 사랑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만의 루틴이 생겼다. 주말이면 현수와 함께 공원에 나가거나 영화를 보기도 하고 평일 저녁에는 조용히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 특별한 일 없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평범함이 행복이었다. 현수도 점점 그를 아버지처럼 따르게 되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하던 아이가 이제는 먼저 달려가서 안기곤 했다. 숙제를 봐달라고 하기도 하고 학교 일을 자랑하기도 하고 진짜 아버지와 아들 같은 모습이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찼다. 현수에게 정말 좋은 아버지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다.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다. 나 자신도 점점 변해갔다. 예전처럼 눈치를 보지 않게 되었고 내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다. 남에게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예전과는 다른 내 모습을 발견했다. 표정이 밝아졌고 눈빛이 살아났다. 상처받고 위축되어 있던 여자가 아니라 사랑받는 여자의 모습이었다. 이런 변화가 정말 가능한 일이었구나. 사랑이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새삼 깨달았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라는 것을. 새로운 시작. 말 그대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과거의 상처들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 상처들이 더 이상 내 발목을 잡지는 않았다. 앞을 볼 수 있게 되었고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 행복하다는 것. 이런 감정이었구나.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기대가 되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 그런 일상이 진짜 행복이었다. 가족이라는 건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시간이 흘러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어갔을 때 나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었지만 마음으로는 그 어떤 가족보다도 완전한 가족이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우리만의 가족 문화가 만들어졌다. 주말 아침이면 함께 브런치를 만들어 먹고 저녁에는 현수의 하루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웃고 그런 소소한 일상들이 쌓여서 우리만의 추억이 되어갔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를 대하던 현수는 이제 완전히 마음을 열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가장 먼저 그에게 말하고 고민이 있을 때도 그에게 먼저 상의했다. 진짜 아버지보다 더 가까운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엄마, 우리 이제 행복하죠? 어느 날 저녁 현수가 내게 물었을 때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할 수 있었다. 그럼 가장 행복해. 이번에는 거짓말이 아니었다. 정말로 행복했다. 과거의 아픔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 아픔보다 훨씬 큰 행복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다. 그가
현수에게 어떤 아버지인지 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엄하지도 않고 방종하지도 않은 딱 적당한 선에서 아이를 이끌어주는 모습. 현수의 꿈을 지지해주고 실수했을 때는 따뜻하게 격려해주는 모습. 이런 아버지를 현수가 만날 수 있다니 정말 다행이었다. 학교 운동회에 3명이 함께 갔을 때의 일이 기억난다. 다른 가족들과 다를 바 없는 우리의 모습. 현수가 달리기 할 때 함께 응원하고 아이가 넘어졌을 때 함께 걱정하고 그런 평범한 모습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부녀회장 김 씨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가 그가 재벌 회장이라는 걸 알고 질겁해서 도망갔다. 그 후로는 소식도 없었다. 한때 그렇게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이 권력 앞에서는 이렇게 초라해질 수 있다니. 씁쓸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통쾌하기도 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면서 우리의 사랑도 더욱 깊어졌다. 처음의 열정적인 사랑에서 이제는 더 깊고 안정된 사랑으로 변해갔다. 서로의 존재 자체가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관계가 되었다. 그와 함께 있으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았다. 그의 따뜻함이 나를 더 따뜻하게 만들고 그의 너그러움이 나를 더 너그럽게 만들었다. 사랑이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현수도 점점 더 밝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갔다. 예전처럼 어른들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아이가 되었다. 꿈도 생겼고 친구들도 많아졌고 정말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어느 날 현수가 예상치 못한 말을 했다. 엄마, 아빠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그 순간 온몸이 굳어졌다. 전 남편이 아직도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다는 것인가? 그 편지에는 무엇이 적혀 있을까? 다시 협박하려는 건 아닐까? 평온했던 우리 일상에 다시 어둠이 들이오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현수의 다음 말은 의외였다. 편지에는 사과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지 않겠다는 것. 그런 내용이었다고. 겨울이 다시 와도 이제는 춥지 않았다. 따뜻한 사람들이 내 곁에 있었으니까. 그 차가웠던 겨울에 시작된 우리의 사랑이 이제는 영원히 따뜻할 것 같은 봄이 되어 있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들이었다. 과거의 모든 아픔이 이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니 그 아픔마저도 의미 있게 느껴졌다. 고통이 없었다면 이 행복의 소중함도 모를 뻔했으니까.